안녕하세요. 꿈비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중에서 아주 짧은 글들만 3편 한꺼번에 모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또 하나는 앞날의 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보수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는 진보 보수가 아니고요. 급여, 급료의 보수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벌써 10년도 더 지난 옛날 일이지만 내가 학생이던 시절 아르바이트 시급은 보통 찻집의 커피 한 잔 값과 얼추 비슷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60년대가 끝날 무렵에 150엔 정도였다. 하이라이트 담배가 80엔, 소년 매거진이 100엔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는 열심히 레코드만 사들였기 때문에 하루하고 반나절 일하면 LP 한 장을 살 수 있겠지 하는 일념으로 일했다. 지금은 커피 한 잔이 300엔인데 비해 아르바이트 시급은 500엔대이니까 시세가 좀 변한 것 같다. LP만 해도 하루 일하면 2장 정도 살 수 있다. 숫자로만 보면 요 10년 사이 우리의 생활이 좀 편해진 느낌이 든다. 그러나 생활 감각으로 따지면 그렇게 편해진 것 같지도 않다. 옛날에는 주부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일도 그다지 없었고 주택융자금 지옥도 없었다. 숫자라는 것은 실로 복잡하다. 그런 고로 총리부 통계국 같은 곳은 도저히 신용할 수가 없다. 단언컨대 GNP도 수상쩍은 것이다. 물론 GNP 숫자가 신주쿠 서쪽 광장에 여발한 듯이 놓여 있어 만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만져도 좋다고 한다면야 나도 믿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실체가 없는 숫자 따위 절대로 믿을 수 없죠. 그런 면에서 다케무라 게니치나 다나카 가쿠에이 같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숫자가 지니는 그런 불확실성을 속속들이 통달한 후에 그중 유리한 부분만 골라 이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정도 숫자면 대충 수첩 한 권으로 모지람이 없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모은 레코드는 지금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으며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듣고 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수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요는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날의 일에 대하여. 당연한 일이지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따위는 알 수 없다. 절대로 모른다. 알 턱이 없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인데 라디오를 듣고 있으려니 저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락 음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은 얼른 없어져 버리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DJ가 읽어주었다. 당시는 1950년대 후반 엘비스의 최고 전성기였다. 그 사연에 대해 DJ는 그렇군요.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겠지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아직 어린애였기 때문에 그런가? 로큰롤을 이제 끝인가? 하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엘비스의 음악은 살아남았고 롤링스톤즈는 한층 더 시끄러운 음악을 연주해서 몇 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시기의 일인데 한 잡지에 미래에는 전자두뇌가 일반적으로 보급될까요? 라는 질문이 실려 있었다. 대답은 NO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에 필적할 만한 전자두뇌를 만들면 빌딩만한 크기가 될 것이고 그런 물건이 일반에까지 보급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도 나는 순진했기에 머릿속으로 빌딩 한 채 크기의 전자두뇌를 상상하고는
이거야 불가능하겠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류 가방에 노트북 컴퓨터를 넣어 다니는 시대다.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껏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나는 비교적 꼼꼼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이야기는 거의 믿지 않는다. 제일 위험한 게 전문가들의 얘기.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그럴싸한 캐치프레이즈다. 그 둘은 절대로 신용하지 않는 게 좋다. 나도 그런 것들에 꽤나 속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소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새로운 소설이란 무엇인가 따위의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소설을 쓸 것. 그것이 전부다. 보수에 대하여. 나는 20대 초반부터 8년 정도 재즈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 사이 제법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썼다. 대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게를 시작할 무렵에는 나랑 거의 나이 차가 안 나다가 그만둘 무렵에는 12살쯤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 가게는 아르바이트생의 정착률이 꽤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다.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절대로 고용해서는 안 되는 타입이 몇 있다. 급료는 안 주셔도 좋으니까 일하게만 해주십시오 하는 타입도 그중 하나다.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있답니다. 그런 사람이. 이를테면 나중에 가게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 그냥 일만 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꼭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라는 등의 이유를 대는 사람이 매년 1명 정도는 꼭 있다. 그렇다고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급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잘하는가 하면 대개는 반대다. 게으름을 피우고 불평을 늘어놓고 제멋대로 빠지는가 하면 지각도 밥 먹듯이 하고 끝내는 급료가 낮다는 등의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한다. 해도 너무한다 싶지만 급료는 안 줘도 좋다는 비현실적인 소리를 당당하게 읊어대는 사람을 고용한 것은 내 실수이기도 하다. 비슷한 경우로 나는 원고료를 못 받는 원고는 절대 쓰지 않는다. 몹시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프로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설령 아무리 적은 금액이어도 개런티만은 철저하게 현금으로 받는다. 자선 파티는 싫다. 나도 마감일을 엄수하니까 상대방도 빈틈없이 대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은 돈에 까다롭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하나 그런 동인지적 사고, 즉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계산하자는 경향이 일본 문단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문학이든 재즈 카페든 근본은 마찬가지다. 짧은 글들 재미있게 들으셨지요? 무라카미가 운영하는 재즈 카페가 아직 그곳에 있다면 오늘같이 추운 날 재즈 선율에 귀를 모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카페에 벽난로가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 바람이 찹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전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